오랜만이죠. 한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안 했습니다. 사실 돌 마케팅 처음 할 때랑은 제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봐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야 의욕이 생기는데 지금 돌 마케팅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동영상 조회수랑 블로그 방문자 수를 보면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 마케팅은 그냥 혼자 헛짓거리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헛짓거리 지금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의욕이 조금 생겼어요. 돌 마케팅 7번 경쟁 분석 갑니다. 경쟁자. 경쟁자가 뭘까요? 일단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랑 같은 제품을 만드는 다른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이 하나만 있나? 아니죠. 요즘 세상은 어떤 제품이든지 경쟁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경쟁이라 그러면 뭐예요? 승자와 패자, 1등과 2등,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엔간해서는 경쟁을 안 해요. 내가 진짜 쟤랑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면 경쟁을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으면 경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담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법이 이거를 규제를 해야 돼요. 기업끼리 친구 먹고 쿵짝을 못하게끔 법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다? 법이 없다. 그나마 있는 법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을 안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한국 대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경쟁을 안 해요. 경쟁해봐야 결국 지들 손해니까 그냥 정치 자금 주고 법을 병신같이 유지시켜서 형님 동생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애들은 대기업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이거는 먹이사슬이지 경쟁 구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해서 대기업을 물리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진짜 희귀한 경우입니다.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도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기업이 작은 그릇에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솔직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은 그다지 큰 시장이 아닙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마이너리그예요. 그런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IMF를 거치면서 대기업들이 꼼꼼해졌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안 가리고 죄다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캐시카우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캐시카우, 한국말로 하면 현금소, 의역을 좀 하면 젖소예요. 돈이라는 우유를 쭉쭉 뽑는 젖소. 이게 BCG 매트릭스라는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뭐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캐시카우만 설명을 드릴게요. 캐시카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발생이 가능한 시장을 말합니다. 그냥 거기서 장사를 하면
계속해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주로 어떤 시장이냐면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시장을 죄다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정말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불매 운동도 못해요. 불매하면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데 어쩔 거야. 이게 되게 더럽고 치사한 짓이지만 기업 전략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에서는 대기업이 이걸 다 장악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기업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습니다. 한국도 예전에 이걸로 떠들썩했어요. 무슨 대기업 신규 출자를 막는다, 문어발 확장을 막는다, 이런 말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규제 못했다. 정확히는 규제하는 법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법을 일부러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사실상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기업 경쟁이 없습니다. 담합과 먹이사슬만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경쟁자인 다른 기업, 이거를 경쟁자로 보면 안 됩니다. 내 친구이거나 혹은 내 노예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의 경쟁자도 있어요. 그건 바로 비슷한 산업입니다. 우리랑 같은 시장에 있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어요. 이거를 딱 한 줄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요거 마케팅 좀 배웠던 분들은 다들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언뜻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나이키의 경쟁자라 그러면 아디다스, 리복 이런 게 나와야지. 왜 뜬금없이 오락기인 닌텐도가 나올까? 오락이니까요. 나이키는 스포츠 시장이 자기들 밥그릇인데 이 스포츠 시장을 위협하는 게 바로 오락기 닌텐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래야 나이키 제품이 팔리는데 이 사람들이 집안에서 오락만 해. 이러면 나이키 제품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의 경쟁자가 아디다스도 아니고 리복도 아닌 닌텐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요건 나이키가 약간 거만 떠는 것도 있어요. 스포츠 시장 내에서는 아디다스고 리복이고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 쬐깐한 놈들은 나한테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키는 스포츠 시장을 위협하는 닌텐도랑 경쟁한다. 이런 식인 겁니다. 미국 애들이 이런 게 참 멋있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해요. 그 미국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요. 이런 게 은근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걔들 가만 보면 지들이 뭐 한다 그러면 전부 앞에다가 월드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한국말로는 세계, 뭐 세계 챔피언, 세계 최고, 세계를 뒤흔든, 세계를 감동시킨. 아니 지들 나라 안에서만 싸우자고 하는 거에도 그냥 월드라는 수식어를 갖다 박아버립니다. 지들이 세계고 지들이 세계 최고라는 거지. 이거를 딱히 부정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걔들도 아마 직접 말하면서 발가락에 잔뜩 힘주고 있을 겁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듯이 오글거리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미국 애들도 솔직히 오글거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랑 같은 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 같은 시장에 있진 않지만 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산업 혹은 기업. 첫 번째 의미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두 번째 의미가 살짝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속성이나 상황을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의미의 경쟁자를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만약 우리 제품의 다른 경쟁자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의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어 경차를 보자고요. 작은 차, 경차. 경차의 경쟁자는 일단 다른 자동차들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의 경쟁자는 누가 될까? 버스나 지하철이에요. 왜냐하면 경차의 속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지비가 저렴한 거지. 이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공유하는 게 뭡니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서 경차 광고나 영업사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 부분을 콕 찍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를 굴리는 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거나 실제 비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편하게 경차 타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닭을 튀긴다고 쳐요. 내가 닭 튀겨서 장사를 하는데 그럼 1차적인 경쟁자는 누구예요? 다른 치킨집이지. 요즘 뭐 치킨집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치킨집들이 내 첫 번째 경쟁자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쟁자는 누구야? 족발, 피자, 분식집, 편의점 이런 것들이겠죠. 치킨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끼니 대신에 치킨을 먹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냥 끼니는 끼니대로 챙겨 먹고 그냥 조금 출출해서 입이 심심해서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의 그런 상황에 소비될 수 있는 게 치킨인 거죠. 여기서 족발, 피자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상황을 똑같이 공유하는 놈들입니다. 보통 치킨이면 치킨, 족발이면 족발, 이렇게 시켜 먹지, 막 여러 가지 시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뉴클리어 패밀리 시대니까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어, 요거 말 나온 김에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뉴클리어 패밀리. 요거 되게 재밌어요. 요거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뉴클리어 패밀리가 핵가족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소규모 가족을 갖다가 핵가족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핵가족의 핵이 진짜 핵이에요. 핵폭탄할 때 그 핵, 뉴클리어. 이 핵가족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가 먼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에 가져오면서 영어를 그냥 직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클리어 패밀리는 핵가족.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원래라면 소가족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대가족, 소가족.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가족, 핵가족.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요즘도 이런가? 올해 32인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가족, 핵가족. 혹시 돌마케팅 보시는 분들 중에 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라도 보는 분들 중에 저보다 젊은 분 계시면
이거 제보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대가족, 핵가족이라고 배웠습니까? 응? Nuclear launch detected.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말이 잠깐 옆으로 샜는데, 이젠 다들 아시죠? 돌 마케팅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재밌지. 너무 마케팅만 이야기하면 지루해.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니. 이거 또 옆길로 셀라 그러네요. 여기서 스탑. 그래서 경쟁자는 두 개. 하나는 바로 보이는 경쟁자,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경쟁자. 경쟁 분석은 이 경쟁자를 규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분석이든 포지셔닝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경쟁자를 알아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쟁자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마케팅 경쟁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해요. 정확히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합니다. 그 다른 데가 어디냐? 브랜드 분석이에요. 전에 살짝 얘기한 적 있는데 현 시대의 마케팅은 브랜딩입니다. 그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마케팅, 마케터라는 말도 이제는 구식이 돼버렸습니다. 요즘은 브랜딩, 브랜드 관리자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쟁 분석을 브랜드 분석에서 한다. 이게 가지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경쟁 분석이라 그러면 원래 분석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돌마케팅 상황 분석 카테고리에 뭐 있습니까? 기업 분석, 소비자 분석, 시장 분석, 환경 분석, 마케팅 믹스 분석, 촉진 믹스 분석, 사례 분석. 이게 우리 기업, 우리 제품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 분석에서는 경쟁 기업, 경쟁 제품의 상황 분석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 분석의 주체를 바꿔서 최소 두 번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 상황 분석하다가 볼장 다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 분석에서 경쟁 분석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의 관점으로 나와 경쟁자를 파악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업무 범위가 축소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마케팅이 막 시장 성장률, 점유율, 매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이 브랜딩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멀어졌어요. 물론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의 업무를 브랜딩으로 축소시키고 외주를 돌리는 형태를 갖췄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맡긴다는 거죠. 하청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성장률, 점유율, 매출 이런 거는 누가 다 가져갔냐? 경영이 가져갔습니다. 사실 가져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죠? 원래 경영 거였습니다, 그거. 어? 그래서 현대 마케팅은 브랜드에서 시작해서 브랜드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내가 경쟁 분석을 따로 빼놓은 이유가 없지. 더군다나 브랜드 분석 바로 위에 왜 빼놨을까? 알려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분석 들어가기 전에 경쟁 분석에 관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제일 먼저 죄수의 딜레마를 아셔야 돼요. 요게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이놈이 마케팅에서 아주 골치 아프게 작용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경쟁을 하면 기업만 손해예요. 경쟁이라 그러니까 뭐 되게 있어 보이는데 이거 그냥 싸우는 겁니다. 품질로 싸우든 가격으로 싸우든 이미지로 싸우든 기업끼리 싸우는 게 경쟁이에요. 이러면 어때? 싸움을 하는 기업은 손해를 입습니다. 그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손해를 입습니다. 이득 보는 건 소비자밖에 없어요. 소비자야 기업들이 싸우면 좋죠. 품질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더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엔간해선 안 싸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소비자 배불리냐는 거지. 이게 되게 싸가지 없게 들리실 텐데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열 패밀리 혈통의 한국 대기업 사장입니다. 그러면 경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게다가 경쟁 기업이 내 친척이고 사돈이고 형이고 누나고 동생이야. 이러면 절대로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업 경쟁에 불씨를 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마케팅이에요. 왜냐하면 마케팅은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경쟁 기업을 자극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외국의 비교 광고나 유머 광고 같은 거 보면서 와, 저거 진짜 멋있다. 저런 거 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소비자가 보기엔 재밌겠지만 기업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마케팅 전쟁이라고. 제가 왜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냐면 학생들이 공모전 같은 걸 준비하면서 이런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딴에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생각해서 비교 광고 만들고 경쟁 기업 조인트를 까버리는데 이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기업 분석할 때 말씀드렸었죠. 마케팅은 기업이 갑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 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입장도 아니고 마케팅하는 사람의 입장도 아니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관점으로 마케팅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절대 never 기업 경쟁에 불씨를 틔울 수 있는 마케팅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미리 사전에 경쟁 기업이랑 미팅을 해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저렇게 마케팅 해가지고 너랑 나랑 이슈 마케팅으로 가는 거야. 요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선전포고하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패밀리 비즈니스인 한국에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어? 다음으로 우리 마케팅으로 경쟁 기업 좋은 일 시켜주는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떨 때 발생하냐면 포지셔닝이 잘못되었거나 약할 때 발생합니다. 포지셔닝은 뭐예요? 우리 기업,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의 독특한 차별성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차별성이라고 내세운 게
경쟁 기업에도 있어. 이러면 우리 마케팅은 우리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경쟁자도 똑같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돈 들여서 마케팅 했으면 우리만 좋아야지. 왜 경쟁자까지 덕을 보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운 차별성이 정말 독창적이야. 딱 우리만 이걸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면 어때요? 그럼 이것도 결국 남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돈 들여서 마케팅 하는 거지만 경쟁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하고 마케팅을 할 때는 계속해서 경쟁자를 의식하고 했다 하면 아주 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좀 어려워요. 특히 지대로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차별성을 구축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기술력이든 이미지든 따라하고 모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마케팅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나마 차려놓은 죽과 밥을 다른 놈이 채가버립니다. 요거는 브랜드 분석에서 다룰 내용인데 미리 좀 땡겨서 알려드릴게요. 브랜드 분석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마케팅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의 영역이에요. 제품이나 브랜드의 실체는 경쟁자가 모방하기가 너무 쉬워요. 무슨 혁신적인 신기술이라 그래도 금방금방 모방돼서 똑같은 제품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브랜드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도 시간 지나면 흐릿해지고 왜곡되고 교체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케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판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왜? 돈이 들거든. 마케팅 하려면 돈 들어갑니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시장 독점, 경제 독재국이기 때문에 마케팅할 필요 없을 것 같겠지만 대기업들 한번 보세요. 걔들 계속해서 마케팅 합니다. 왜 그럴까? 소비자의 인식을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키우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경제 독재국이고 대기업 브랜드가 다 헤쳐먹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눈에 계속해서 보여야 돼요. 이거를 제일 간과하고 실수를 하는 게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들입니다. 사업 시작하고 장사 시작할 때는 마케팅을 해요.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마케팅을 아주 빠방하게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해. 왜냐면 우리는 이미 마케팅 다 했으니까, 효과 봤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마케팅을 놔버립니다. 자기네 브랜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는 되죠. 마케팅하면 돈 들잖아. 재벌 공화국에서 장사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 그래서 결국은 원가 절감 체제로 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 등골 빼먹고 마케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의 인식이 흐릿해지고 브랜드가 잊혀지니까 매출은 점점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더 마케팅할 엄두가 안 나요. 어? 안 그래도 지금 돈 없어서 죽겠는데 마케팅할 돈이 어딨냐는 거지. 이거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약해지고 매출은 매출대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할 돈은 없고 이렇게 서서히 죽는 겁니다. 마케팅은요, 장사 오픈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될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사가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될 때 마케팅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비용입니다. 이거를 뭐 투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마케팅 업자들이 하는 말이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은 비용이에요. 더군다나 굉장히 아끼고 싶은 비용입니다. 그렇잖아. 마케팅은 실체가 없잖아요. 소비자의 인식에서 노는 게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가치라 그러지만 그게 뭐 실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마케팅을 안 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브랜드는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마케팅할 돈이 없고 어, 브랜드로 가다 보니까 말이 좀 넓어지는데 다시 경쟁 분석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암만 포지셔닝을 잘하고 암만 마케팅을 잘했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으면 약해지고 경쟁자한테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 할 때는 지대로 해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단기간에 미친 듯이 쏟아 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의 인식이 없어지거나 혹은 경쟁자가 그 인식을 낼름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쟁자를 누구로 잡을 건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쟁자를 파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경쟁자를 파악하고 나서 그 안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하는 문제예요. 경쟁자라 그래서 기업 하나, 브랜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이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애들을 다 분석해? 얘는 이걸 잘하고 걔는 그게 뛰어나고 쟤는 나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더 뛰어나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분석 못합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실무 쪽으로 가면 각각의 담당자를 두고 관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을 배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모전 하나 하는데 실무진들처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모전 당선된다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는 그냥 열정페이 되는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분석했지만 공모전 떨어지면 땡전 한 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 공모전 출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걔들께 돼요. 내게 아니라 걔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 공모전 모집하는 거 잘 보세요. 그거 보면 출품작의 소유권을 지들이 가져가는 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선이 안 돼도 그 수많은 출품작들의 분석 자료와 아이디어는 그냥 지들이 먹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엄청나게 지랄 맞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새끼들이 갑이기 때문에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자인 공모전이나 패션 공모전 쪽으로 가면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거 분명히 내 건데, 내가 공모전에 냈던 건데, 나는 공모전에 떨어졌는데, 몇 개월 뒤에 그 디자인이 나와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으로 가도 도움을 못 받아요. 공모전 출품작의 소유권은 그놈들이 가지고 있거든. 누가 헬조선 아니랄까봐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개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디어예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은 공모전 하나쯤 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공모전 같은 걸 하면 일단 우리 기업, 우리 제품의 인지도가 올라가요. 공모전이라는 이슈를 이용한 이슈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전부 다 스펙 쌓는다고 혈안입니다. 그래서 공모전 당첨금도 크게 줄 필요 없어요. 1등 3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 이 정도만 걸어도 자기 스펙 쌓는다고 공모전 참가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젊은 애들의 분석과 아이디어를 싹 긁어 모으는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그 저렴한 당선 금액마저도 아깝다. 300만원, 100만원, 50만원이 아깝다. 그러면 당선작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촌들 중에 대학생 있으면 걔한테 아무거나 대충 해서 출품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걔 거를 당선시키고 당선금은 아끼고 대신 걔는 무슨 공모전 1위라는 스펙을 쌓는 거고, 응?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공모전이라고 해서 똑바로 굴러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기 헬조선입니다. 헬조선에 정의라든가 공정함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멀쩡한 부분보다는 썩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게 헬조선입니다. 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쟁자 모두를 다 분석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시장에 있는 최상위 브랜드, 그리고 최근에 활동을 보인 브랜드를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애들을 분석한다는 거죠. 잘 나가는 애들은 분명히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걔들을 분석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걔들이 아직 선점하지 못한 차별성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공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반드시 걔네들과 다른 노선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차하면 걔네들 거에 편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 했었죠.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냥 마구잡이로 짝퉁 찍어내는 것 같겠지만 그거 사실 전략입니다. 동일 시장에 있는 선도 브랜드들을 카피해서 품질 약간 낮추고 가격도 좀 낮추고
그렇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중국이 정말 무서워진 게 뭐냐면 품질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이 더 이상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제품의 품질이 짝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술력 엄청나게 빨아들여서 품질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애들이 마케팅을 좀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하면 정말 엄청나질 겁니다. 최근에 이거를 뚫었던 게 하나 있었죠. 샤오미. 한국에서는 대륙의 실수라고 알려졌던 샤오미예요. 얘들도 짝퉁이거든요. 근데 품질이 좋아. 물론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가격대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품질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중국 경제가 뭐 버블 경제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저는 그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봐요. 사실 버블 경제라 그러면 한국이 중국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애도 안 낳고 다 죽어나가는 나라인데 땅값 치솟는 거 보세요.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보라고. 이런 한국도 망한다, 망한다, 붕괴한다, 붕괴한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돌아가잖아. 물론 언젠가는 터지겠지. 근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도 그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버블버블 거리면서 10년, 20년 가는 거지. 한국이 벌써 재벌 독재 부동산 붕괴 잡아야 된다는 말이 나왔던 게 노무현 때입니다. 그때 막 이거 못 잡으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난리 쳤었어요. 근데 결국은 못 잡았지. 해꾸은 노무현만 잡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이 뒤집어졌습니까? 붕괴됐어요? 아니잖아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망한다, 망한다, 붕괴한다, 붕괴한다. 그러면서 잘 굴러갑니다. 물론 이제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거고, 한국 경제, 한국 재벌 대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흙수저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 좀 죽어나간다 해서, 그게 뭐 영향 없잖아요. 여차하면 외국에서 노예 수입해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다문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예 수입하는 겁니다. 한국 노예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노예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다고 외국 노동자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걔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노예입니다. 기업끼리 싸우면 손해듯이 노예끼리도 싸우면 그건 그냥 노예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야, 너도 참 어쩌다가 이 지옥까지 와가지고 얼른 돈 벌어서 떠나.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얼른 돈 벌어서 고향에 가. 응? 쫙. 오랜만에 돌아온 돌마케팅. 마케팅 7번. 경쟁 분석. 끝났습니다. 근데 끝이, 끝이 아니죠. 다음 브랜드 분석에서 또 경쟁 분석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1시간 해놓고 이런 말해서 되게 죄송한데 브랜드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소비자의 인식에서 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살짝 힘든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낯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초, 중, 고대 전부 다 명확한 정답이 있고 실체가 있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실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식을 보고 인식을 배우려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딱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정답이 없는 게 마케팅이에요.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 찾으려고 하면 마케팅 못 합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직접 해보지도 못해요. 마케팅 하실 분들은 학교에서 들었던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굳이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한국 막장 교육에서 들었던 습관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인간을 외우고 정답 맞추는 기계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케팅만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정답이 없습니다. 돌 마케팅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말이 참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는 들으실 필요 없으니까 바쁘신 분은 여기서 끊으세요. 돌 마케팅 끝!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연경 씨, 고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돌 마케팅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제가 의욕을 좀 잃었었어요. 그냥 해서 뭐하나 싶고 그러다 보니 하기 싫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며칠 동안 김연경 씨가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을 폭풍처럼 올리셨어요. 사실 폭풍까지는 아니고 이틀에 한 개꼴이지만 그래도 김연경 씨가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하셨습니다. 원래 김연경 씨가 바빠가지고 소셜미디어를 잘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하나 올라오면 그게 많은 거였어요. 그런데 요 며칠간은 터키의 배구 리그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폭풍 업데이트, 이틀에 한 개꼴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우, 그거를 봤더니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스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거에 행복하고 의욕을 얻는 게 팬이에요. 참,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김연경 씨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돌 마케팅도 업데이트 된 거예요. 김연경 씨 아니었으면 솔직히 돌 마케팅 이거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러고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러고 잊혀지는 거지. 제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음, 김연경 씨, 고맙습니다. 리그 잘 치르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힘내요, 페네르바체. 더 힘내요, 김연경. 그리고 리그 끝난 후에도 영경 씨 트위터 좀 자주 해주세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래?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팬들이 좋아한다고.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더만. 그러면 그 팬들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냥 밥 먹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주면 그거 보고 팬들은 좋아합니다. 제가 오바마 트위터도 팔로잉을 하는데 오바마가 영경 씨보다 트위터를 더 자주 해요. 어? 그렇게 바쁜 오바마도 영경 씨보다는 트위터를 더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영경 씨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평소에 소식 좀 자주 들려주세요.